네,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또 앞으로 전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시사평론가 손소혜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재보궐선거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 새누리당이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방금 또 이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 현장도 보셨는데요. 새누리당의 이번 압승 그 이유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금방 잊어먹는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좀 막 행동하고 나중에 뭐 다 잊어먹을 텐데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왜 치러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통진당과의 야권 연대에 의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통진당 의원들이 당선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해산되면서 이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그 야권 연대를 한, 그래서 통진당이라고 하는 당을 우리나라에 만들게 한 그런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이번에 단죄의 칼을 내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야당과 여당의 좀 그 대응이 좀 달랐어요. 여당은 친박 비박에서 평상시에 막 싸우다가도 이번 선거 때가 딱 되니까 아주 힘을 모아서 아주 당 정청이 아주 활발하게 아주 한 목소리를 내줬었거든요. 근데 야당은 동교동계가 또 별도의 목소리 내고 박지원 의원이 또 별도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식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은 분열된 정당보다는 네. 단합된 정당의 모습에 표를 더 준다 하는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투표율이요 36%로 당초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보통은 높은 투표율은 야당에 유리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좀 통했던 것 같은데요. 뭐 지난번 대선도 그렇습니다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이제 그 보수 쪽의 그런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는 그렇게 무조건 들어맞는 그런 이론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보수층이 더 결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이제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일으켰다라고도 보여지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네. 뭐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정말 표로는 이제 그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특별 사면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그런 그 특별 사면 과정에서의 어떤 의혹 같은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여권층의 어떤 결집을 부른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뭐 선거 여왕으로 불렸는데 바로 재보선 전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선거의 여왕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네. 과거에 그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으로 한나라당이 간판을 내릴 그때 당시에도 천막당사라는 강수를 써서 선거를 이기고, 이기진 못했죠. 하지만 뭐 쓰러져가는 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연속 4번의 선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표로서 선거를 이깁니다. 그래서 상대 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당대표가 5개월 만에 한 명씩 계속 교체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전적을 가질 정도의 선거의 여왕인데, 이번에 사실 그 순방을 다녀서 편찮으신 것이 고의로 편찮으시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병상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층의 어떤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감성적으로 어필을 했을 것 같고, 네. 특히 그 병상 누워서 인후염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대독해서 이제 담화를 발표하게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감 표명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공법으로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격의 화두를 던진 공세적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거에 국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움직이지 않았나. 선거의 여왕이 역시 누워서도 어떤 신의 한 수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저희가 김무성 대표의 어떤 발언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이어서 올해 이제 이 재보선까지도 승리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입지를 다진 거 넘어서 이제 어떤 대선 주자로 확실히 입지를 좀 다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도 이제 그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이제 그 큰 무리 없이 수행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 승리를 통해서 이제 그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김무성 대표 주변으로 더 몰려들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이 되겠고요. 또한 그 결과 생각보다 그 현재 여권의 그런 대권 그 주자들의 그런 구도가 좀 조기에 정리되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를 거론되는 그런 분들께서는 약간 좀 조급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반면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
광주까지 내주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됐고 잠시 후 이제 10시죠.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문재인 당대표 지금 위기입니다. 원래 사실은 이렇게까지 위기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 뭐 좀 위험하다 했지만 광주와 관악이라고 하는 전통적 텃밭이 있었거든요. 그 두 개에서만 승리를 해줬으면 면피는 하는 거였는데 그게 사실 여론조사 흐름상 계속 좀 지는 걸로 좀 뭐 아주 조금 미세하게 지는 걸로 좀 많이들 나왔었는데 그래서 아마 부지런히 다니기도 했는데 정말 위기입니다. 사전 전패. 과거 같으면 당대표 무조건 이거 이제 10시 기자회견이 사퇴 기자회견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이렇게 사전 전패 특히 천정배 전 의원이 이번에 당선된 그 광주의 패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호남이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을 수권 정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친노 주류의 새정치연합, 너희들의 어떤 안보 의식이라든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옐로우 카드거든요. 예. 만약에 문재인 당대표가 여기서 사퇴를 하지 않고 그냥 사과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당대표직을 유지한다고 이야기하면 호남이 옐로우 카드를 꺼놨다가 그다음에 뭘 꺼내겠습니까? 레드 카드를 꺼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호남 신당이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이것이 그냥 어떤 그 뭐 상상력 속에서 가상적으로 이해가 됐던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제 호남 신당이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시 기자회견이 사퇴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은 분당까지는 안 갈 거고요. 호남 신당론이 힘을 못 받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사퇴를 안 하고 유지하겠다고 하면 호남 신당론 그리고 야권의 정치개혁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해 730 재보선 당시 이제 새정치연합이 또 패배를 하면서 당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물러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좀 상황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원래 선거를 지면 이렇게 네. 당연히 내놓는 겁니다. 2004년, 200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할 때 아까 4번 연속으로 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다 한 번씩 바뀌었는데 그때는 친노끼리의 내부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가 주류 세력입니다. 네. 친노 주류의 특징이 뭐냐면 소수 정예이고 아주 강성들이에요. 목소리가 크고 당권을 절대 내두지 않을 거라는 지금 예측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안철수 김한길 의원은 사실 그 친노가 아니고 비노였죠. 비노 사람들 사실 좀 점잖고 아주 뭉쳐 있고 이렇게 단일화된 힘을 좀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노가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끌어내린 거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렸는데 이번에 문재인 당대표를 끌어내릴 그런 비노의 동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광주 민심을 옐로우 카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광주는 사실 그 호남이라고 하는 곳은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라는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호남 그 주민들 대부분이 정치 구단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과거 역대 보면은 적재적소에 누구한테 표를 줘야 될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를 줬던 이제 기억이 있는 거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호남 민심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그 친노 주류 세력들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네. 안보 얘기를 이제 당대표가 해요. 그럼 밑에서 다른 의원들,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이제 주민들은 과연 저 당이 우리의 소원인 집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줄까?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이제 반성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 충청권은 자민련이라는 당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캐스팅 보티를 항상 이렇게 행사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가져오고 세종시도 가져오고요. 첨단 의료 복합단지도 가져오고 총리도 매번 충청권을 잡아야 대통령이 되고 충청권을 잡아야 전국 운영이 편안하다 해서 총리를 계속 충청권을 데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는 반성이 있는 거예요. 수권 정당도 못 될 바에는 우리 차라리 캐스팅 보트라도 가져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그 민심들이 이제 반로가 돼서
이제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 관악 을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후보가 3위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벌써 서울에서만 3번째 낙선을 기록하게 된 건데요. 과연 재기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 단순히 이제 패배를 했다는 예. 측면도 타격이겠고요. 또한 1등, 2등도 아니고 3등을 했다라는 측면, 또한 그 굉장히 호남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 지지율도 이제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측면 여러 가지를 볼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타격이 있겠고요. 또한 이번에 결국은 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또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충분히 당선되고 남은 그런 충분한 수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분열을 시켜서 예. 패배를 시켰다라는 그런 야권 지지층의 그런 좀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뭐 다른 그 정치를 추구하고 또한 야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자신의 안방을 야권의 안방을 여권의 이제 그 결국 승리로 이제 헌납한 그런 원흉으로 이제 그런 지적을 받고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또 다른 좀 이제 그 의제를 꺼내서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성공하기에는 글쎄요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굉장히 좀 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정동영 후보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마디만 더 보태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측면에서 보면 배신자 이제 코드예요. 그 어떤 야권의 텃밭을 여당한테 내준 그런 계기가 됐는데 또 한편에 야권에 만약에 이제 좀 아까는 마이너스고 좀 플러스적인 좀 좋은 쪽으로 보면은 야권 개편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관악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석이라도 얻었으면 당대표 물러나라, 야권 개편하라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좀 나와도 덜 나오겠죠. 그런데 정동영 의원이 출마함으로써 그 어떤 그 관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한테 이제 감으로써 야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증폭이 된 거죠. 그래서 정동영 전 의원이 이번에 패배한 것이 뭐 본인 개인한테는 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야권 전체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체질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쟁에만 익숙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한테 사랑받는, 막말하지 않는 그리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건강한 야당으로서 거듭나는데 어떤 산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네.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호남발 정계 개편 탄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이 신당 창당까지도 가겠느냐는 얘기도 있고요. 반면에 무소속 같지 않은 사실 무소속이었다. 결국 또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사실 그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좌지우지했던 분은 사실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죠.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민심을 사실을 끌고 갔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방향을 제시했고 호남 민심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정치인 중에 호남 민심을 끌고 갈 사람은 없습니다. 호남 민심의 향방을 잘 살펴서 그것을 대변하거나 그것을 뭐 활용하거나 하는 정치인들이지 사실은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럼 천정배 의원이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나가서 호남의 어떤 그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켰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호남의 민심을 지금 잘 읽은 겁니다. 호남이 생각하는 야권 개편, 호남이 생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수권 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반성들을 호남 민심에 있는 것들을 지금 천정배 의원이 잘 캐치를 한 거거든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천정배 의원은 호남 민심의 대변자가 될 겁니다. 호남 민심이 호남 신당을 원하면 신당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서 호남 민심이 그 정도면 됐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주겠다 하면 천정배 의원은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엔 당권을 쥐고 있는 친노 주류의 행동, 앞으로의 어떤 행동, 행태, 그 방향 그것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호남 민심을 어디로 가게 할지 그 방향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전국 주도권을 잡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당청 관계 변화가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 지금 당청이 굉장히 갈등을 보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이제 그 후에 어떠한 그 협력이나 그런 관계였지 뭐 아주 뭐
격하게 보더라도 뭐 긴장 정도가 있었지 어떤 뭐 대립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제 열심히 뛰므로써 승리를 거둔 결과 결국은 이제 그 앞으로 갈등이 더 불거지기보다는 어떤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양쪽의 균형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겠고요. 네. 또한 뭐 단지 이번에 재보선 4석을 대보선에서 굉장한 승리를 거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등등 정권의 그런 그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만 다음 내년 총선에서 또 승리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김무성 대표에 너무 힘이 쏠린다기보다는 당청 간의 균형을 통해서 어떠한 성공적인 그런 결과물을 내는데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균형 말씀하셨는데 또 일부에서는 김무성 대표에게 더 힘이 쏠리는 것은 아닐까, 또 국무총리 인선에서도 어떤 좀 입김을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김무성 대표는요. 네. 사실 저도 본인 책임은 아니었어요. 네 군데 다 저도 뭐 본인 책임 믿을 게 별로 없는, 왜냐하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선거 졌다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기면 엄청나게 이제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죠. 거기에다가 보궐선거 사실 4개 지역인데 전 방송에서 전국적 선거처럼 계속 이제 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자신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 구도 자체가 김무성 대표한테 굉장히 유리한 선거였는데 예. 결국 결과까지 이렇게 굉장히 좋게 나옴으로써 사실은 그동안은 대권 출마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잠재적 대권 주자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김무성 대표는 완전히 대권 후보 반열에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자, 이것이 당정청에서 어떤 저거를 가지냐면 완전한 대권 후보가 되기 전과 후는 발언권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즉 향후 미래 권력이거든요.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가 당정청 고위 협의에 있어서 발언권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역할이라는 것이 더욱 증대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분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에요. 김무성 대표가 사실 사석에서 형님으로 부를 정도로 이병기 실장과 가깝습니다. 그 이병기 실장이 청와대에 있는 이후에 당청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대통령 외국 순방 나가면 대표하고 원내대표 가서 악수하고 손을 들고 오고요. 그다음에 가기 전에 티타임 하거나 회의하거나 그다음에 당정청 고위회의에 힘을 실어주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서실장이 고도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학습 효과가 된 겁니다. 네. 당과 청이 협력해야 공존할 수 있다.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서실장이 중간에 서서 아마 당청의 협조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그런다면 김무성 대표의 앞으로 길이 계속 탄탄대로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고, 이 재보선은 새정치연합이 지금 참패한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이제 이번 재보선의 승패와 관련 없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적인 속도의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나왔던 특별사면과 리스트 수사를 어떤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선거 결과가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검찰은 일단 어떠한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리스트에 대한 그런 수사가 일단 첫 번째로 진행이 되겠고 또한 최근에 문제로 또 불거졌던 그런 특별사면 문제는 일단은 세간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놓고 이제 전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는 어렵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또한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사권 남용이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리스트 수사에 점령하면서 다만 특별사면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뭐 이제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조사를 해서 어떠한 단서가 포착되면 그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고요. 또한 뭐 특별사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뭐 내사 단계에서 조용히 끝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 수사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줘서 포착이 된다면 그게 언론에 알려지고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정말 어느 선까지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파헤치는 정말 과거 정권들의 핵심까지 파헤치는 그런 수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특사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만 좀 보태면요. 사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 개혁까지 이끌어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 사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자, 이번에 거론된 어떤 정치 개혁, 그다음에 정경 유착, 그런 비리, 경제인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다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사법적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 말에 한 5년 차에 다 특별 사면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의 기강이 원칙이 질서가 제대로 쓰겠습니까?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별 사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정권에 있었던 특별 사면을 과연 이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든 안 지났든 공소시효가 지난 건 지난 거대로 안 지난 건 안 지난 거대로 다 조사를 해서 그 특별 사면의 폐해에 대해서 좀 국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하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청회에서. 특별 사면, 대통령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거대한 지하시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거대한 지하시장. 돈을 주고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런 로비들이 있다는 얘기를 본인이 법무비서관 하면서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느 국민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특별 사면되고 우리 국민들은 법의 원칙에 맞게 처벌되고 이거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특별 사면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과거 사례들 조사해서 과연 이것이 국가 통치권적 차원에서 존속이 필요한 제도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좀 분석을 해서 단지 처벌을 위한 특별 사면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향후 대한민국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의 특별 사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지금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비서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들은 일단은 뭐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만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조사들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될까요? 사실은 그 금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성완종 전 회장이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밝혔습니다만 예.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그런 진술을 듣기는 어렵죠. 또한 그 전달자로 이제 윤모 씨가 홍준표 지사의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그 진술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 수사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들을 이제 압수를 해서 수색을 해서 결국은 또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증거 인멸 혐의지만 지금 이제 그 경남 기업의 그 고위직 기업인들이 결국 또 이제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참고할 만한 그런 진술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어쨌든 그 혐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힐 그런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 그 이완구 전 총리나 아니면 홍준표 지사에 대한 그런 소환 이런 것들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따라서 일각의 그런 그 비판이나 그런 지적을 또 이제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차피 진행될 수사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은 최대한 철저히 해서 의혹 없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검찰 조직에도 이익이 되고 또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홍준표 지사가 성 전 회장이 죽기 직전 남긴 그 메모를 가지고 일방적 증거로 삼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그 형사 재판에서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그 증거들이 모든 자료를 다 법정에 제출된다고 해서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증명력, 증거력을 판단해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관문이 모든 증거 중에서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소가 돼서 법정으로 가서 재판이 열린다면 이제 그 정치인들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보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해서 아예 그 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치워버리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번 발언도 아마 그런 작전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발언을 보더라도 일단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그런 것들이 증거 능력이 있냐 여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미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또 특신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는 그럼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사망하기 직전에, 특히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남겼던 그런 것들은 특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주장을 아마도 검사 측에서는 하면서 증거 제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법리 판단은 재판부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소가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엄격히 판단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한 다음에 유죄 무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